2017년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요.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을 매년 15%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10,000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경영난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경영계와 노동계 간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안을 두고 표준 생계비라는 노동계와 영세업체의 직격탄이라는 경영계.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최저임금 논란의 핵심 쟁점과 함께 상생의 길은 무엇인지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국노총의 부위원장이 여러분 계시죠? 예, 저기 상임 부위원장이 5분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어느 쪽 맡고 계시나요? 저는 미조직 비정규직 담당을 맡고 있습니다. 미조직 비정규 쪽 담당. 예. 딱 이번 그 최저임금 관련된 그 부문 담당 부위원장이시라고 보면 되겠군요. 예. 올해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아주 논란이 많고 뜨겁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더 뜨거운데 그 이유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인상 폭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앞으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만들자 하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를 예고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뜨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 일정상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언제까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됩니까? 최소한 저희들이 일단은 6월 29일 날이 법정 시일이었는데요. 네. 그거를 노사가 합의점을 도출을 못해가지고 이제 연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7월 16일까지 자정까지는 저희들이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됩니다. 8월 5일 날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 만약 그때까지 합의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공익위원분들께서 중재안을 내놓고요. 이제 매년 이제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가 어느 한쪽이 이제 본인들 의견이 안 맞으면 사실 사퇴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고시가 안 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저희 노동계 위원들도 이제 성의껏 이렇게 교섭에 응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고시까지 딱 그 시점에 지금 딱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이슈처럼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전 문제와 이 지금 최저임금 문제 굉장히 이 두 가지가 뜨거운 이슈처럼 떠오르고 있는데 노동계에서 처음 10,000원을 제기한 건 언제?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 공약 내용에는 3년 뒤인 2020년에 10,000원을 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그 정도로는 일단 만족하십니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해도 빚만 계속 쌓이는 형태의 지금 대한민국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이 단순히 임금을 떠나서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요구거든요. 대통령께서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소박한 요구기 때문에 반드시 즉시 10,000원이 돼야 된다고 저희 노동계에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그 얘기가 되기로는 좀 너무 빠른 속도 아니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과거 인상률들을 보면 빠르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OECD 국가에서 지금 최저임금이 8위 정도 된다. 지금 6,470원이 8위 정도 된다는 지금 통계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지출률, 프랑스보다 절반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재벌들은요. 사실 영세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업 같은 데 안 갑니다. 보통 이제 재벌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그런 데 이용을 하죠.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동네 상권, 이제 그런 데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 단신, 미혼, 가구, 생계비가 보통 거기에도 저희들이 최저임금의 7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노동계에서가 요구하는 거는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용자 위원들은 미혼 단신 생계비를 갖다가 네. 가구 생계비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네. 금액이 저희들 지금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기 지금 우리 때문에 문 부위원장께서 이제 우리 생계비 기준으로 예.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지난 4, 5년 동안 매년 한 7, 8%씩 이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6,470원이 만 원으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향후 3년간 하더라도 15.7%씩 뭐한 16%씩 계속 꾸준히 올라야 되는데 이것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겠죠. 너무 빠른 속도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 볼 때 7점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률로 하니까 상당히 인상폭이 큰 걸로 느끼는데요. 네. 15.7%면 15.6%면 딱 1,000원 인상되는 겁니다. 시급.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죠. 소상공인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만 원이 됐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을과 을이 자꾸 이렇게 싸우게끔 부추기는 언론사들이 있고 사용자 위원들은 그렇게 저희들한테 막 좀 싸움을 부추기는 형태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에도 저희들이 분명히 가서 전달을 했고요. 저희 요구사안을. 그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노사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 정부에 강력하게 소상공인 대응책을 갖다 마련해라는 요구안을 제출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위원회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만 원 인상은 사회적인 국민임금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상공인 대응책만 마련해 준다 그러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단 들어봤고요. 최저임금이라는 제도가 언제 이게 시작이 됐나요? 저희들은 88년도에 아마 그때 이제 노동자 막 대투쟁이 벌어지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나라는 19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도입됐더군요. 그 전에는 우리 이제 과거 선배님들이 먹고 살기 바빴고 이제 경제 성장이 막 이제 올라올 때니까. 근데 88년도 되면서 본인들이 선배 세대들이 느끼는 게 너무 적다. 저희들의 경제 성장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는데 경제 발전한 속도에 비해서 임금 인상이 늦다. 네, 좋습니다. 그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미국이 1938년도에 도입이 됐고 아마 주별로 아마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보다 앞서서 있는 영국 같은 곳에서 아마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한 이후에 했던 모양인데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그럼 최저임금 제도라는 건 무엇을 위해서 처음에 탄생을 했을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뭐 근로기준법은 우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 아닙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우리가 최소한 노동을 제공했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사실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일부 대한민국 경제 구조에서 너무 재벌 편중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펼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목소리를 외면하고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최저임금 하고 저희들이 투쟁하고 싸우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최저임금 제도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되는 쪽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나 재벌 쪽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것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업 종류별 분류를 해서 최저임금을 갖다가 좀 차등해서 적용하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업종별로 좀 다르게 돼 있다고? 아니죠. 미국은 연방법에서 최저임금을 갖다 정해놓고 각 주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연방법 최저임금을 연방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받고요.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주라는 거거든요. 네, 주라는 거고 예. 연방법에서 이제 팁을 받는 업종 경우에는 얼마, 팁을 그렇죠. 받지 않는 예, 경우에 예. 얼마, 그래서 예. 좀 업종별로 좀 차등을 두고 있다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미국 최저임금법이고요. 네.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까 대표님께서 재벌 권력들이 왜 해당이 있냐 이제 그 질문이신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편의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제 4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저기 편의점 사업이요. 근데 점주들한테 마진율을 갖다 너무 낮게 책정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덤핑 이제 재고 같은 경우 강압적으로 팔게끔 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공정한 그 경제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현대금속을 갔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30명의 현장 노동자를 채용해갖고 3차 밴더 사업장입니다. 네네. 현대자동차 이제 납품업체인데요. 10년 전에 366원 하던 납품 단가가 지금 270-80원으로 대려 다운돼 있습니다. 그런 불공정한 거를 갖다가 잡기만 해도 저 밑에 3차 밴더나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보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컨대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이 가장 먼저 일단 자칫 그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의구심이 난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의 어느 주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안 하는데요. 네. 한 주에서는 최저시급을 동결을 했고요. 한 주에서는 22%를 인상을 시킨 네.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략 22%의 최저시급을 올린 데가 고용률도 늘어나고 일자리 질도 좋아지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밑에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 최저임금법 맞습니다. 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적인 요구가 돼버린 거죠. 네. 저희들이 560만 저임금 노동자들 중에요. 조직화가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560만 저임금 노동자는 그 저임금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그리고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560만 정도 된다. 네네. 이제 500만 이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조직이 노조 가입된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 20만 명이 목소리 내서는 이렇게 국민 임금으로 저희들이 목소리를 외칠 수가 없죠. 소상공인들조차도 최저임금은 올려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세요. 단 이제 요구가 정부가 그동안 너무 재벌 편중적인 정책을 갖다가 펼쳤으니까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이 너무 납품 단가 인하, 후려치기 막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라. 그다음에 본점이 가져가는 마진율을 좀 낮춰줘라. 카드 수수료를 인하시켜줘라. 그다음에 임대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임대료 상한선을 좀 더 줘라. 이제 그런 요구를 하셔요. 임금이 낮다고는 소상공인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저임금 노동자들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보면 1시간 시급이 날아가니까 영화도 못 보거든요. 임금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을 한번 짚어보셔야죠. 카드값, 카드 수수료 부분,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갖다 저희들이 짚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이슈 이제 일부 재벌이나 이제 좀 보수 언론 쪽에서 너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우리 자영업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다. 네. 세계적으로 어디를 봐도 아직까지 정황이나 증거가 없습니다. 네. 1988년도에 처음에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 도입했기 때문에 이미 현실적인 그 수치로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이 가파르게 왔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우리 실제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숫자처럼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은 서로 간의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교과서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는 줄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00원을 주장했을 때 10,000원이 현실성이 없는 거를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요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예. 임금이 올라가다 보면 노동 수요가 줄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딘가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취지부터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저열한 그런 근로 환경 속에서 나온 어떤 근로 환경을 확보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그런 일터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렇죠. 이게 최저임금제 기본 취지란 말이죠. 예,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저 밑에 이제 임금도 못 주면서까지 이렇게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까지 있는 저기 뿌리 깊숙이 박혀 있는 이제 만성 적자 이제 그런 데는 없애자는 취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제가 노조 위원장으로 있는 저희 조직에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걸린 사업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데를 보면 대다수가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잡아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를 여러 분류로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고 못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다음에 과다 경쟁 속에서 이제 그 산업이 너무 힘들어지는 구조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미용실 하나 생기면 똑같이 그냥 쭉 생기고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못 주는 분들이 계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못 주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임금인 최저임금을 안 올릴 수는 없는 겁니다. 올려놓고 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은 다시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해 가야죠. 법 제도적인 걸로 접근을 해 나가야죠. 듣기에 따라서는 우리 문 부위원장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최저임금과 노동계에서 매년 임투와 관련해서 이제 제시하시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상당 부분 연계돼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연계는 안 돼 있죠. 저희 일반 단위 사업장의 임금 교섭을 통해서 하는 거는요. 물가 상승률 기준, 그다음에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7점 몇 %씩 뽑거든요. 최저임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임금 교섭이랑 단위 사업장 임금 교섭이랑 연계한다는 거는 좀 안 맞죠. 우리는 지금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전 업종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편의점이다, PC방이다, 주유소다 이런 등등은 인건비 비중이 바로 아마 최저임금 적용 대상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이 돼서 바로 이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차등 적용하자. 그 사업장별 분류는요. 제가 강하게 반대하는 거고 저희 노동자위원뿐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 양극화 때문에 상당히 사회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화돼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들까지도 편을 가르고 사업장을 분리해서 하는 부분이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런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연구조사도 없습니다. 3년 뒤 10,000원입니다. 올해 어떤 우리 노동계에서 제시하시고 계신 최소한 이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는 선이 있나요? 교섭 중이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제 하여튼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액이 결정되면 저희 노동계 위원들이 고민해서 3년 평균 인상률이 15.7%. 이걸 넘어선다고 봐야 되나요? 넘어서야겠죠. 그게 노동계에서는 꼭 관철하고자 하는 일단 올해 그 최저임금은 일단 15.7%는 넘어서야 되겠다. 약속이니까. 그렇습니까? 일단 3년간 10,000원이지 첫 해부터 이렇게 한다고 그런 약속은 없었지 않습니까? 첫 해 무조건 우리 요구안을 많이 가져오자가 제주회장입니다. 제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줄 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줬으면 좋겠다. 아까 정치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거 아예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래요. 근데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의의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일본은 중앙 정부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주고 이제 산업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또 이렇게 교섭을 해서 좀 더 올리든지. 근데 정치인들이 그 인건비 부담을 대신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최저임금 가드라인을 정해줍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10,000원을 하겠다. 그 정도의 가드라인을 정해주면 일부 기업들은 벌써 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 돈을 써야지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고 해야지 이제 또 세수도 많이 거치고 그 세수 거친 돈 갖고 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또 쓰고
네. 사회의 구조 아닙니까? 그게. 네, 네.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미준수 대상자 예, 예. 이 부분을 빠르게 없애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사실 노동법이나 이런 거는 사용주들이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네. 근로기준법 교육이나 노동법 교육 같은 경우는 사용주들이 알아야지 안 당하거든요. 네, 네. 알아야지 안 당하고 사실 주요 수당이 뭔지도 모르는 PC방 사업주들도 네. 많고요. 편의점 사업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아마 무지 또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뭐 그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모양인데요. 실제로 부담 여력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해서 부담을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업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자칫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이제 현실적으로 자꾸 올라가다 보면 바로 이 부분 이 어두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잔존하고 있는 이 어두운 부분들이 점점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취지에 반한다. 이런 얘기죠. 아니죠. 어차피 넘고 가야 될 산이거든요. 네. 이 최저임금 1만 원은 넘고 가야 될 산이고요. 정치권이나 뭐 정부나 네. 국민들이 요구하고 희망하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만 원 인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네. 안 좋은 일들은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에 각종 정치적인 아젠다에는 그 비용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 분담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사용주가 일부 내기도 하고 정부가 일부 부담도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된 데 따르면 그 노동계에서도 일부 분담을 하겠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그럼 고임금 업종에서 분담할 부분은 없을까요? 정부가 이제 한번 경유하는 역할이 돼줘야죠. 직접적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사회공헌기금이나 묶음 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안 하고는 정부의 역할이죠. 저희들이 뭐 이러라 저래라 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유는 뭐 어떻게 해도 그렇죠. 좋습니다만은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누구 어디서부터를 고임금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고임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노동계 쪽에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고통 분담을 하고 나설 수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 공공 부분은 했었고요.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같이 공생공존하고 동반성장하자가 네. 지금 노동계에서도 일부 이제 뭐 보수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네. 이렇게 대기업 노조 그런 데서도 많이들 이제 고통분담에 참여하려고 그러고요. 네. 예, 그거는 좀 더 사회적인 흐름이 그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 뜨거운 주제 최저임금 1만 원을 놓고 조금 좀 산발적이었습니다만 우리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님 모시고 다각적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뜨거운 감자의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한쪽이 이득을 보면 마치 다른 한쪽이 곧바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 같은 그런 논란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또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정희의 경제펀치 그런 솔루션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